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만큼 시한 내 합의 처리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선 결국 이 국회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바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일단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원래 어저께 본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이죠. 예산국회를 12월 1일, 12월 2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증액과 감액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본회의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처리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핵심적인 부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본회의 그러니까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회부가 걸려 있었거든요. 즉 본회의 회부를 해서 해임 건의안을 표결로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국회 의장이 김진표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진표 의장을 지금 비판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회의에서는 김진표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예산과 관련한 국회이므로 이미 오래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예산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아직 증액과 감액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본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당초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오늘 좀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 해임 건의안이 되고 나면 72시간 내에 표결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해임 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정기국회 내에 12월 9일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촘촘하고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회의장께서 뭔가 그 민주당 출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그걸 굴레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중립 의무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걸 마치 너무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굴레처럼 작용을 해서 오히려 이런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여당의 장관 해임하자고 저희가 해임 건의안 낸 건데 합의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너무 중립을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본회의 잡혀있는 본회의 일정도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참 유감스러운 일인 것이죠. 네, 탄핵소추까지도 뭐 나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소추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역대 그 예산 국회를 보면 사실 국회의 가장 큰 이 업무 중에 하나가 예산안 심의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특히나 미국과 달라서 미국은 먼저 심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한 10월까지 계속 촘촘히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한 달하고 며칠 더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만큼 수기를 통해서 예산안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대 어떠한 그런 그 국회에서도 사실 쟁점 법안을 갖고 또는 해임 건의안 같은 거를 갖고 예산과 연결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예산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예산 국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쑥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갖고 와서 예산안 심의 자체를 사실 그만큼의 중요도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 제가 바라보면 국민의힘은 아니 예산 국회 끝난 다음에 해도 된다. 12월 9일 끝난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쟁점 법안을 예산 국회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도리어 예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해임 건의안의 합의가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합의를 더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미로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예산안은 당연히 수기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오히려 집권 여당에서 더 신경 쓰고 처리를 하기 위해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되면 그냥 준예산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준예산으로 얘기하는 것은 야당에서 갖고 있는 카드지 그걸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좀 그게 바로 예산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저희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이 먼저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카드 처리할 생각이 없는 강대강 대치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어 오늘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젠 성과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좀 유의미한 결론 낼 수 있을까요? 예상을 해본다면. 글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산안일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게요. 위원장님 생각과 다른 게 준예산을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해온 건 이겁니다. 이 원래 정부가 낸 예산안을 깎는 게 그러니까 야당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준예산을 한다는 건 지난 예산이니까 그 야당의 어떤 카드는 훨씬 더 좋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역전됐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작년 예산보다 깎았어요. 감액을 한 셈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계속 증액만 했기 때문에 사실 역대 한 정권에서 2번씩이나 100억이 뛰어넘는 건 이번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200에서 300, 뭐 이런 정도의 한 번에 어떤 100억 단위가 넘어갔는데 문재인 정부는 400억에서 시작해서 600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거의 200억이 지금 증액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그 구조 조정을 해갖고 이만큼 삭감을 했다. 도리어 정부가 삭감은 정부는 언제나 늘리고 야당은 언제나 줄이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여당은 줄인 관계고 야당은 증액을 하자라는 그런 식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준예산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윤석열 정부는 아니 그래 지금 예산보다 그때 작년 예산이 더 많은 셈이 되잖아요. 그럼 정부 예산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정부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입장은 어쨌든 그래서 바뀐 셈이 됐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준예산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야당이 사실 더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선거를 바로 2년 앞두고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지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챙겨서 1년 동안 그것을 선전해서 자기가 재공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일은 넘겼지만 법정 시한 2일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9일을 넘긴 적은 없어요. 선진화법 이후에. 네. 그래서 9일까지는 촘촘히 지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행건의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한 좀 시도였다. 그러니까 지금이 꼭 아니라도 된다면 72시간은 아마 넘길 거고 또 탄핵소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9일 이후에 해라라는 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이므로 예산안에 좀 더 집중하게 된다면 오늘이 아니라 아마도 다음 주 3일부터 아마 4일부터 아마 9일까지 이 예산안과 관련된 그런 좀 더 치열한 물밑 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예산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8, 2019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은 그 코로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됐던 것이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이번에 그 허리띠를 조였다 하지만 사실 이런 기준의 문제지 기준을 따지면 사실 5.2%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산 관련이랑 별도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이게 예산을 이후로 해라 전후가 아니라 이거 유족의 의사가 계속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도 유족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족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해임해서 좋겠다라는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라도 당연히 유족의 의사에 어쨌든 대응을 하고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예산과 저희는 관련 짓고 있지 않다. 별도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라도 좀 타협점을 찾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정에서의 주요 일정들도 많습니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오늘 오전 10시부터 좀 이루어졌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
발부한다면 이런 점이에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회의,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뤄진 회의에서 네. 삭제와 관련된 결론이 내렸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이 회의 참석자들이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훈 지금 실장과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그 입을 맞춰 나가면서 재판에 대응하는 그런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어떤 지위,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지 않느냐. 지금 어느 정도 이 소명은 될 수 있다고 친다면, 가정을 한다면 이 소명과 관련해서 아무리 뭐 이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직 국정상황실장 또는 전직 지난번에 국방장관도 역시 마찬가지 케이스였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정도의 전직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까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국방장관보다 이번 서훈 실장이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거를 보면 가장 최위에 가장 그 윗선의 결정권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고 서훈 실장이 결정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구속영장이 국방장관과는 다르게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면 발부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서해 사건 내가 승인했다 안보 정쟁 삼지 말라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 좀 어떤 부분을 예상하고 계신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민주당 상황 짚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동안 정보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정보와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그냥 정부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지난번에 서욱 장관부터 구속영장 신청하고 나중에 결국 적부심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보시면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기반으로 뭔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가 저는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계속 그래서 이걸 토대로 감사원에서 조사까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국정원에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월북이라는 게 증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돌연 이제 조사를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그 SI 정보까지 다 듣고 그 위원회에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이셨던 분도 이건 월북이 맞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2번이나.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바뀐 상황이 전혀 없는데 계속 전 정부 사람들이 이제 기꺼이 꺼내내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싶어서 이제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을 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마음을 저희는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서훈 장관도 도대체 뭘로 저는 이 구속영장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인멸이라 하면 만약에 증거인멸로 이거를 구속영장을 낸다 하면 지금 몇 달 동안 이 문제로 계속 끌었어요. 그럼 그동안 증거인멸을 하려면 100번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는 게 뭐 그 자료 삭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도 자료 삭제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보가 그대로 있고 다만 그 버전 2, 버전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복사된 것들이 있고 원본은 그대로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가 증거인멸이 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 서해 피격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아야 될 중요한 SI 정보가 어떻게 취득되는지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안보상 큰 위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쟁에서 이런 안보 문제를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안보상 좋지 않다, 위험하다라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가 저는 입장 표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생각과 좀 다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3가지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성명을 발표하거나 대통령실에서 무슨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건 정치적인 행위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오늘 영장은 사법부가 지금 영장을 낼까 말까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을 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건 사법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이 이거 제기했을 때는 대통령이 해도 돼요. 그건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법부가 지금 판단을 내리는 날에 전직 대통령이 이건 선을 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어긋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고요. 두 번째는 아니 이유족이 다르고 저유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족의 뜻에 따라서 납득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하고 유족의 뜻에 따라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냈다면 이분 사회 피격 사건의 유족은 유족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진상규명해달라고 지금까지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고등학생한테 편지를 보내서 진상규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안 지키니까 그 고등학생이 계속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다가 문 대통령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을 상징적으로 그 편지를 반납을 했습니다. 끝내 유족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은 그때 어떤 그 잣대가 다른 거고요. SI 정보 말씀하시면서 국가안보에 크나큰 지금 그 해를 끼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끝난 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됐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방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기무사 사령관, 국정원장 다 지금 그 수사를 벌이고 그중에서 많은 것들이 무혐의가 났습니다. 기무사 사령관은 그때 당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고요. 이렇게 해서 국가안보를 흔들어 놓고 지금은 국가안보 흔들지 마라. 국방장관 서훈실장 그 구속하지 마라라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날 전직 대통령이 선을 넘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은 무조건 성역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그 정부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는 것은 무례하고 무엄하다. 지난번에 그 감사원 조사처럼 그 태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그 서해 피격 공무원의 그 유족과 이태원 참사 유족과 같이 동일치는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해서는 그 지난 정부에서도 정보가 거의 다 오픈이 됐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보 다 들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더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들고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 보십시오. 지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계속 양축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 그 망신 주기 한 축이라면 또 한편은 이 야당에 대한 공격 이 두 축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감사원 국정원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 아무리 했었지만 결국 SI 정부 다 들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삼권 분립에 대해서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뭐 어디 매체 얘기하면서 거기 뭐 수사 제대로 하라고 오히려 더 가이드라인 주는 게 그게 상권 분립에 대해서 오히려 더 훼손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 오늘 또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참 주시를 하는 상황 중 하나죠. 특히나 또 핵심 인물로 거론이 됐던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증인 신문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던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좀 계속 일치된 주장을 내놨다면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 관련 재판에서도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조금은 다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좀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요? 일단 서로 간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일단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관계. 남욱 변호사는 원래부터 이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림을 그리고 상당히 많이 진척된 상황 속에서 김만배 씨가 로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법조계 팀장 이런 어떤 직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씨를 끌어들였는데 도리어 김만배 씨가 모든 지분의 중점을 자기한테 두고 남욱 씨한테 어떤 지분을 줄이면서 그걸로 만족해라. 이런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이익의 관계로서 김만배 씨를 추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모든 어떤 이 주도를 하고 그런 로비를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왜 그 이후에 계속 유동규 씨가 선거 때마다 예를 들어서 대선 때 자기한테 찾아와서 돈을 8억을 달라, 20억을 달라 했겠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 이익을 전부 다 몰아서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남욱 씨 입장이라 남욱 변호사 측이 도리어 더 공격적으로 김만배 씨의 그 발언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녹취록의 발언들의 신빙성을
그 더 부각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김만배 씨가 그 공격을 하더라도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지만 오늘의 어떤 재판 상황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기다렸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질문이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녹취록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할 거고요. 김만배 씨는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만배 씨 입장이 뭐냐면 428억, 그러니까 700억이 자기 거라는 거를 지금 확신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지금 물론 지금 검찰의 어떤 추징금 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네. 이 700억과 관련돼서 이게 뇌물 공여가 되면 그냥 다 날아가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 거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야 그 돈을 보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지만 어쨌든 그 700억을 그대로 보전받기 위한 전략이 된다면 그렇게 지나치게 공격적일 수는 없다라는 네. 생각이죠.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계속 거론될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당 얘기까지도 나오고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 어떠신지요? 그 분당 이야기는 그냥 일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고요. 민주당 내 상황은 분당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김만배, 남욱 이거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딱 보면 지금까지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사의 기본이 되었던 검사도 기본이 되었던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 기본 토대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남욱 변호사는 계속 다르게 이야기해요. 근데 김만배 씨의 주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거랑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에서도 면밀하게 저희가 대처하고 지켜보고는 있지만 분당 이야기는 뭐 성급하게 몇몇 그냥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당 입장은 그런 건 전혀 그런 감지되지 않다. 네,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모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이런 얘기들이 비단 민주당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벌써부터 단권 레이스 또 박차 가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 제기되고 있거든요. 국민공감이라는 모임이 출범했다는데 이게 어떤 모임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민들레라는 모임 기억하시죠? 네.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라고 해서 경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던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갖겠다, 공부 모임을 갖겠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장관들을 배석시켜서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 특정 정파가 마치 모든 정보를 독점해서 유착하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들레 모임이 하기도 전에 그냥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름을 좀 달리한 것 같고 또 장관들을 뭐 한다든가 이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하나의 어떤 정파 모임을 출발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은 빼고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크게 이렇게 이 공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한번 다시 뭉쳐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것이 특별하게 계속 비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옛날 어떤 정부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는 있었어요. 정권 초기에 어쨌든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파가 대통령을 주로 좀 많이 보좌하자. 뭐 비주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선에서 주류 비주류는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 여권이 이렇게 크게 어떤 주도권을 못 잡는 것도 당내의 어떤 그런 관계들, 건강한 그런 이 관계들 서로 견제를 하고 이끌어가고 한 관계들이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하게 정파들이 튀어나와서 제 세력을 규합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모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름 바뀌었다고 그 본질이 다 바뀌지는 않죠. 뭐 민들레든 해바라기든 어쨌든 거기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모인 것이니까요. 저는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이제 관저 이렇게 정치를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뭔가의 디렉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인 또 강신업 그 변호사도 출사표를 내던졌었고 심지어 전광훈 목사도 지금 당원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만찬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짧게나마 말씀드리자면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저께 회동을 가져섰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주 원내대표는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명백하게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확인할 수 없다라고 정치인이 얘기하는 건 사실 만났다. 그런데 네. 공식적으로 내가 확인해 주지 못한다. 이런 네.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특히나 여당 의원들을 사저에 불러서, 사저는 아니죠. 관저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관저 정치가 얘기가 되는 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 왔다, 나는 부부랑 함께 갔다. 이런 것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아마도 내가 대통령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럴수록 사실은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러 얘기가 전해지는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